그러니까 앞 시간에 보면 이게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앞 시간에 보면 우리가 신장을 통한 배설, 그리고 그 다음에 담즙을 통한 담즙을 해서 간 배설, 간을 통한 배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뭐 땀이라든지 많은데, 그 다음에 모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개가 거의 메이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신장 배설이었는데, 신장 배설은 딱 하나만 이해가 안 돼요. 이 강낭콩 모양의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걔들이 이렇게 동맥이 들어가고, 정맥이 나오고, 동맥이 들어가는데, 쭉 가면 이렇게 생겼었죠. 그죠? 여기 가면, 끝에 가면 네프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네프론의 구조가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고체가 이렇게 있고, 보호만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폭행하는 게 있고, 햄내 룹이 있고, 멀리 떨어진 뭐가 있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여기 보호만 주머니부터, 이게 사고체고, 간단히 그렸고, 이전 시간 했던 수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그냥.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 그 동맥을 통해서 사고체로 나왔던 게 걸러지기도 하고, 걸러지지 않는 애들은 다시 정맥으로 갈 텐데, 걸러지지 않는 애들은 다시 정맥으로 갈 텐데, 걸러지지 않는 애들 중에 나중에 필요 없어서 다시 이 소변 쪽으로 시크레이션 되는 것도 있고, 걸러졌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우리 몸속으로 리업섭션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것들을 이제 구조를 그리면서 앞에 이게 뭐 프록시말, 이거 디스탈 튜블, 프록시말 튜블에서는 뭐 어떻게 일어나고, 햄레룹에서는 HCL이라고 물이 레이저하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형태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트랜스포트 되는 게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터였고, 여기서 그 포텐셜 차를 일으킨 거는 Na 플러스였는데, 이 Na 플러스는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Na 플러스의 농도가 생기고, 농도차가 생기고, 이 농도차가 합적 포텐셜로 작용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옮긴다. 그 중에 메이저가 물이랑 NaCl이었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을 한 1분으로 줄인다 그러면 그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외에 이제 세세한 내용들이 있고, 이 그림을 기억하는 게 아마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내용, 그림을 통해서 이 내용이 가장 메이저한 내용이다라는 걸 확인하면 여러분은 대략적으로 콩팥이 무슨 일을 하는지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조금 더 앞 시간에 말했던 걸 조금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보호만 캡슐, 보호만 주머니 같은 경우는 66kD보다 큰 것들은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플라즈마 프로테인은 얘들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네프론은 이 전체를, 네프론은 사구체, 글로머스, 헬리루, 그리고 프록시말 튜블, 디스턴스 튜블.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번까지, 다시 말하면 3번까지가 전체적인 네프론이고, 얘들이 신장 배설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속에 300g 정도의 강낭콩 모양의 콩팥이 2개 있는데, 그 안에 얘들이 한 20만 개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눌린, 디마니톨, 스트եպ토마이신은 항생제예요. 아마 흙 속에서 자라는 어떤 물질에서 스트եպ토마이세스라는 미생물에서 내뿜는 어떤 항생제인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걸로,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병원에서 아직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이쪽 필터링만 가능하고, 플라즈마 프로테인과 바인딩이 높아지면, 다시 말하면 뭘까요? 여기 위에서 봤듯이 보호만 주머니를 통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여기로 못 간다는 얘기죠. 그죠?
사고체에서 이쪽으로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만 주머니를 통과 못하니까 뭐 사고체에 걸러진다 하더라도 뭐 다시 내려와서 통과 못하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단백질 플라즈마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뭐 가다 못 가고 다시 다 돌아오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시크릿이 되는 일은 적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시 정맥을 통해서 우리 몸을 돌게 되겠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플라즈마 프로테인과 바인딩하고 있는 특정한 약물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높겠죠. 왜냐면 혼자 있을 때는 이쪽으로 걸러져 버리는데 혼자 있지 않고 플라즈마 프로테인과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오줌 속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몸을 리서큘레이션 할 가능성이 높고 다시 몸속으로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들은 당연히 반감기가 길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왜냐면 오줌으로 걸러지는 일이 적다는 얘기는 똑같이 다시 몸속으로 돌아다니는 확률이 높고 물론 뭐 또 중간에서 다른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뭐 페이지 1이나 페이지 2 메타볼리즘에 의해서 잘리거나 아니면 뭐 수페릭 엑시드가 바인딩해서 물속에 녹아서 다시 단백질 대신에 다른 걸 붙여가지고 걸러져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라즈마 프로테인과 바인딩을 하는 분들은 주로 반감기가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피 중에 플라즈마 프로테인 중에 가장 많은 게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알부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부민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알부민과 바인딩을 좋게 해가지고 알부민을 붙여서 약물들을 이동시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알부민이 계속 붙어 있으면 어느 정도 붙어 있으면 헤프라이프는 증가할 거잖아요. 이 약물이 뭐 어떤 특징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헤프라이프를 높이는데 알부민을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쪽에 지금 여기서 뭐 어떤 질병이 걸리면 그러게 반감기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거는 이제 병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신장에 어떤 병이 생기면 신부전증 같은 게 생기면 얘들은 헤프라이프가 높아진다. 왜냐하면 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걸러지는 역할이 확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걸러지는 게 막 앞쪽에 말했던 게 얼마였죠? 하루에 걸러지는 게 180L per day인데 여기서 만약에 신부전증이 생겨 60L per day가 되면 당연히 그쪽에서 걸러지는 확률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원래 돌아가게 되겠죠. 돌아가게 되면 헤퍼라이프는 높아지게 되지만 대신 얘들이 몸에 쌓이면 다른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얘가 헤퍼라이프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그 신부전증을 약간 포커싱해서 말하는 건데 다른 병들이 생기면 얘들이 어떻게 될지 솔직히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뭐 병이 생기면 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겠죠. 뭐 어떻게 단정 짓기보다는. 근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신부전증이 생겨서 걸러지는 속도가 늘어지게 되면 약물들이 필트레이션 돼서 밖으로 빠져나오고 필요 없는 약물들이 필트레이션 돼서 콩파슬지나 오줌으로 배출되는 속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면 한 3분의 1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가기 때문에 약물의 헤프라이프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튜블라 시크리션 튜블라 시크리션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워 있는 게 프록시말 튜블이었고 멀리 있는 게 디스탈 튜블이었잖아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그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게 헨넬룰이었고 그죠? 그러면 튜블에서 어떤 시그레이션이 나냐 보면 튜블의 캐리어가 이렇게 존재해요. 프로테인, 글라이코프로테인, 그리고 OAT, 오르가닉 애나이온 트랜스포터 이런 자체에서 애나이온을 트랜스포터하는 뭔가 단백질 캐리어 같죠? 그리고 예를 들어 OCT 같은 경우는 오르가닉 캐나이온 트랜스포터, 캐나이온 양이온들을 트랜스포터하는
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액티브 트랜스포트랑 스몰 소장에서 액티브 트랜스포트와 비슷하다. 뭐 소장이 아니더라도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단백질 담체가 있는 내용이고 약간의 액티브 트랜스포트와 다른 액티브 트랜스포트와 비슷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약물이 경쟁을 한다 그러면 걸러지는 것도 반으로 줘도 되겠죠. 똑같이 넣어준다 그러면. 왜냐면 이 사부체나 이런 것들이 확인해가지고 뭔가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항상성을 위해서 끌어다니는데 만약 반반 넣어준다 그러면 반반 넣어주게 된다 그러면 걸러지는 속도가 이게 반이 될 거고 다시 반이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캡슐 활동을 생각하겠죠. 이 말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교수님 이 메쉬 같은 체의 경우는 이런 거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액티브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을 전달할 수 있는 얘들을 액티브 트랜스포트 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금 페니실린이 만약에 PGP, P글라이코프로테인에 의해서 트랜스포트가 되는데 PGP가 100개 있고 내가 페니실린을 100개 넣어줬을 때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다 100개가 다 뭐 트랜스포트 된다고 하지만 또 만약에 프로베니시드를 100개를 넣어주게 되면 두 개 경쟁하다 보면 한 얘들은 50개 이론적으로는 50개가 이동하고 나머지 50개 남아있겠죠. 그럼 이 50개들은 다시 이쪽으로 따라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관광기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헷갈리는데 사구체처럼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약간 망 사이의 크기에 따라서 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크기에 따라서 디펜던트 하지 얘들이 다른 경쟁 약물을 넣어준다고 해서 뭐 빠진 놈들은 다 빠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아니라 이쪽에서 시크리션 되는 것들을 액티브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그쪽으로 시크리션 되는 거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페니실린 처음 하나만 있을 때는 다 이렇게 시크리션 돼버렸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뭐 예를 들면 PGP가 이 페니실린을 다 옮겨버렸는데 같이 경쟁하는 PGP에 대해서 경쟁하는 물질인 프로베니시드를 넣어주니까 두 개가 반반씩 트랜스포터가 되고 남은 반반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광기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얘들은 사고체에서 빠지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시크리션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GP가 우리가 맨 첫 어디지 업섭션 할 때도 한번 나왔던 것들인데 permeability 글라이코프로테인이고 지금 보면 제가 이걸 위키피디아에서 찾아온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많은 외부의 물질들의 서브스탄스를 셀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ATP 디펜던트한 이플럭스 펌프고 ATP에 디펜던트한 이플럭스 펌프라는 얘기는 얘들은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소디움 아이언 디펜던트라고 그러면 얘들은 그게 되겠지만 세컨드리가 되겠지만 이건 지금 보니까 프라이머리 액티브 트랜스포트에 영향을 받는 단백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AT, OCT를 보면 다음에 보면 OCT를 통해서 왔다 갔다 시크리션 되는 것들은 지금 파라 아미노 히퓨릭 액시드 그리고 크레아틴이 지금 크레아틴이 지금 오줌 이야기가 소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크레아틴이 사람들이 일정하게 오줌에 유지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뭐 예를 들면 오줌에서의 지표 물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뉴클레오사이드 있죠. 맨 처음에
머크의 몰누 필이 바로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그게 얘기할 때 노클레오 사이드라고 그랬잖아요. 암환자랑 금연한 사람이랑 얘들이 오줌 속에 있는 누클레오 사이드가 레벨이 좀 다르다라고 계속 연구를 하고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 연구를 조금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정 물질,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피를 맞추기 위해서 항상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는 애가 그 일정하게 오줌 소변 속에 유지되는 애가 이 크레아틴이에요. 그래서 제가 크레아틴 기억이 나는데 이 크레아틴은 오줌 속에 어느 정도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OCT 캐타이온 같은 경우는 히스타민, 구아니딘, 콜린. 그러면 오른쪽에 보면 이게 크레아틴이고 이게 아미노 히퓨릭 액시드입니다. 그러면 N아이온이니까 N아이온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OCT는 여기 같이 플러스 되는데, 그리고 얘들은 NH가 있으니까 플러스 되는데, 얘들은 어디서 크레아틴이는 아마도 어디서 이게 약간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요 놈들이 다시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가 O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이건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지만, 자 다시 백을 하면 이 튜블라 프록시말 원의 한국말이 잠시만요. 자 다시 근위 요새관, 원위 요새관, 프록시말 튜블, 디스탈 튜블이 어떻게 시퀀션 하는지 여기서는 지금 단백질 3개 정도를 이야기를 했고, 이 3개들은 경쟁에 의해서 내고 주로 아마도 액티브 트랜스포트 PGP 같은 퍼미어빌리티 글라이코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아마 뒤쪽 거는 세컨드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데 아마도 뭐 몰레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돌아와서 OAT랑 OCT, 그러니까 두 개를 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물질들 얘들은 페놀 술포 카탈레인, 그리고 얘는 조금 전에 보여줬던 거고, 그리고 메틸 니코티나마이드가 얘들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메티린이 얘들인데, 지금 보면 똑같이 지금 마이너스 차지가 있으니까 NI온 쪽으로 해가지고 이동할 거고, 얘들은 플러스 차지, 아마 이쪽이 아마 플러스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pK 같은 경우 pK의 높은 것들은 COOH, 그다음에 SO4, 뭐 PO4 이런 것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pK가 그러니까 pK가 낮은 것들이 얘들이죠. 왜냐하면 H를 방출을 하니까.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pK가 높은 애들은 뭐 NH2, 그리고 NH는 N 가지고 뭔가 붙어서 플러스 있는 얘들이 알칼리한, 그러니까 pK가 높은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들은 플러스 차지를, 그러니까 H를 내보내면서 플러스 차지를 뛸 가능성이 높고, 얘들은 H를 내보내면서 마이너스 차지를 뛸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베이지가라고 얘기하고 얘를 엑시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엑시드라는 물질들이 OAT를 통해서 많이 빠져나갈 거고, 얘들은 베이지간 물질들은 OCT를 통해 플러스 차지를 띄게 되니까 자기 자신은 OCT를 통해서 시크레이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샬이라는 사람이 1923년에 OAT의 현상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액티브 트랜스포트,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얘들은 맞구나, 제가 대략적으로 세컨더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들은 세컨더리로 트랜스포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T 같은 경우는 둘 다 안티포터면 방향이, 자 방향이 다른 거죠. 이게 여기 A가 NA 플러스 이렇게 된 게 심포트,
이게 안티포트 맞죠? 그리고 H 플러스 그레디언트에서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생긴 이쪽에 다시 말하면 이쪽에 있는 시뮬레이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는 제가 조금 앞에는 퍼미에빌리티 글라이코프로테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죠? 얘들은 프라이머리, 얘들은 세컨더리.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튜블라 곡, 세뇨간, 세뇨간이요. 요세간에서 생기는 리업섭션. 지금 보면 이걸 말하겠죠? 2번. 다시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걸러졌는데 우리가 필요하니까 다시 당기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리옵섭션은 주로 디스탈 튜블에서 일어난다. 디스탈 튜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구체에서 거리가 먼 부분에서 주로 일어나고 똑같이 여러분들 H 파티션 시어링에 의해서 생기고 주로 그 약품의 리포솔루빌리티 파티션 시어링은 최초로 이거죠. 이 그림이죠. 그죠? 시험 문제 냈던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리고 대신 또 유린의 pH라든지 유린 플로우,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주 그 어쌔션을 많이 넣어가지고 한정한 거지만 똑같이 유린의 pH까지는 뭐라고 이게 포함이 되지만 유린 플로우 같은 경우는 달라지죠. 왜냐하면 플로우가 빠르면 농도가 빨리빨리 낮아질 거고 빨리빨리 낮아지거나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나 유린의 플로우 레이트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옵섭션하는데 리옵섭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도면의 플로우가 훨씬 빨라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리옵섭션 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리옵섭션 되는 게 양이 적을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3시간, 4시간 타고 가다가 어쩔 수 없이 오줌을 참고 있을 때 리옵섭션이 많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화장실 갔을 때 리옵섭션이 많이 일어날까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물질들을 밖으로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뭐 리옵섭션이나 시간적인 갭이 없고 계속적으로 몸속에 남아있을 때 정체되어 있을 때 리옵섭션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얘들은 패시브 디퓨전 through lipid bilayer. 얘들이 나오면 그냥 멤브레인에 패시브 디퓨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똑같은 얘기죠. 리포솔로를 한 게 페이버하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블러드 pH는 거의 7.4로 고정이 돼 있죠. 뭐 7.4, 7.2라고 가끔씩 이야기하긴 했는데 거의 7.4로 고정이 돼 있고, 근데 유린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뀐대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유린 같은 경우는 먹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몸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스테디 스테이트 그냥 일반적인 걸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pH가 6.3에서 6.6, 그리고 주로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이나 그리고 환자 같은 경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 pH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막 그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 pH를 해보진 않았지만 건강검진할 때 보면 소변의 pH를 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좀 뭐 전체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라고 확인하는 그런 역할도 할 거고, 그리고 아마 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이 걸리지 않거나 뭐 약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먹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오렌지 주스를 많이 먹을수록 pH가 낮아질 거고, 우리가 오렌지 주스가 pH가 보통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많이 먹는다고 그래서 뭐 심하게 나지는 않겠지만 뭐 다른 알칼리 뭐 포카리 스웨트 먹는 것보다는 오렌지 주스 먹는 게 아마 pH, 오줌의 pH가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세뇨관에서 흡수, 세뇨관이 흡수하는 거, 그리고 세뇨관이 흡수하는 거, 세뇨관이 시그레이션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면 이제 그 예시들인데요. 예를 들면 에페드린, 암페타민, 이미프라민, 그리고 에페드린 이런 물질들이 주로 많이 리업sorption이 되고, 그리고 얘들 살리실산, 그리고 페노바르비탈과 니트로퓨란 포인 같은 얘는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하면 그렇겠죠. 잘 쓰는 것들이니까 얘들이 주로 리업sorption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트랜스포트고, 그죠? 액티브 트랜스포터인데, 아니구나. 잠시만요. 여기서 리업sorption 같은 경우는 주로 파티션 시리에서 멤브레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얘기했지만, 액티브 트랜스포터도 일어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얘들이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펩타이드 트랜스포터는 H 플러스의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일어난다. 조금 전에 말을 잘못했는데, 그냥 한쪽으로만 패시브 디퓨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특정한 물질들은 똑같이 액티브 트랜스포터에 의해서도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약물, 우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사고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때까지 봤지만, 약물이 배설에, 그러니까 약물이 이쪽에서 배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약물의 신장을 통한 배설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라즈마 프로틴과 바인딩하면 조금 전에 제가 헬프 라이프가 증가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쪽에서 내려올 수 없으니 그냥 돌아서 이쪽에 시그레이션 되기는 만무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 몸속에 돌게 되면 헬프 라이프는 증가한다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똑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보호만 사고체의 그 대략적인 사이즈가 66kD이고 그 정도 넘게 되면 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서 몸속에 돌게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계속 몸속으로 돌기 때문에 배설되는 속도는 늦어질 것이고, 똑같이 헬프 라이프는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플라즈마 프로틴, 그러니까 혈장 단백질과 바인딩을 잘하는 애들은 몸속을 더 많이 돌고 헬프 라이프가 높은데, 그 이유는 보호만 주머니를 통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pH와 유린의 속도를 생각하면, pH 같은 경우는 파티션 시어링, 그러니까 패시브 트랜스포터의 이 그림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pH는 pK와 pH에 따라서 그 물질이 이온화 디소시에이티드 되어 있는지 난 디소시에이티드 되어 있는지 얘들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pH는 아마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주는 영향은 그 물질이 들어가게 가진 pK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똑같은 건 아니죠. 유린의 플로우 레이트 같은 경우는 드럭의 컨센트레이션을 달라지게 하겠죠. 그죠? 유린의 플로우가 계속적으로 빨리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얘들은 농도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액티브 트랜스포트 하기가 패시브 트랜스포트 하기가 쉽지 않죠. 얘들이 pK랑 얘들의 차이는, 얘들은 어찌 보면 농도에 의한 거잖아요. 그 농도를 우리가 pH 파티션 시어리에 의해서 계산을 한 거지만, 만약에 유린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이 농도는 낮아질 거기 때문에 다시 흡수되는 게 낮아질 것이고, 대신 시크레이션 되는 건 조금 있을 수 있겠죠. 대신 내려가는 속도가 많기 때문에 유린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흡수되는 것보다는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게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되어집니다. 그리고 컨커미넌트
턴트더라고 병용약물 같이 먹는 거. 조금 전에 제가 OAT 시스템 할 때 페니실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페니실린. 얘들은 액티브 트랜스포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는 OAT 담체가 캐리어가 필요한데 그 캐리어를 경쟁할 수 있는 이 프로베네시드를 넣어주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수치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100이라고 했잖아요. 50은 페니실린이 나오고 프로베네시드가 50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면 원래는 빵이 됐어야 되는데 병용약물을 사용하면서 페니실린이 50은 안 빠져나가게 되니까 다시 몸속에 돌게 되고 방광기가 증가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메타볼리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타볼리즘은 보통 솔루빌리티를 높입니다. 글루코노마이드라든지 술프릭 액시드를 붙이게 되면 솔루빌리티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냥 이쪽은 차질을 좀 띌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솔루빌리티가 높아지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흡수된다든지 아니 그 멤버링을 통해서 패시브 디퓨전으로 들어간다는 건 힘들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이드로 리포 솔루블 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리포 솔루블이란 말은 지방에 잘 녹는 거고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높다는 얘기고 솔루빌리티가 높다는 전체적으로 솔루빌리티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백질에 그러니까 물속에 잘 녹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솔루빌리티가 증가한다 그러면 리포 솔루빌리티가 줄어드는 거라서 대신 솔루빌리티가 증가하게 되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뭐 어떤 걸 붙여버리거나 쪼개버리면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약물을 캐리할 수 있는 단체 자체가 얘들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작동을 하지 않게 되고 쉽게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여준 거 글루코노닉 액시드 컨주게이션 그리고 술포릭 액시드 컨주게이션 얘들은 그 솔루빌리티를 증가시키는 역할이고 이게 메타볼리즘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페이즈 2 메타볼리즘이라고 그랬죠. 페이즈 1 메타볼리즘은 뭐 옥시데이션, 뭐 리덕션 뭐 있었는데 얘들은 주로 우리 물질을 약간 쪼개는 듯한 느낌이고 페이즈 2는 뭔가 갖다 붙이는 몰레큘러 웨이트가 줄어드는 느낌 그리고 몰레큘러 웨이트가 늘어나는 느낌으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드러그 리포 솔루빌리티 다시 말하면 리업sorption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포 솔루빌리티가 높을수록 리업sorption 될 확률이 높죠. 얘들 띠어리의 경우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속에서 약물이 들어갔을 때 신장으로 들어갔을 때 신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배설이 될지 아니면 다시 돌아서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몸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그러니까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광기가 증가하겠죠.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물질이 단백질에서 바인딩을 잘하게 되면 잘 안 걸려지니까 몸속에 많이 들어오고 방광기가 증가하겠고 두 번째는 pH는 리옵서션이나 시크레션 될 때 약간의 그 pK하고 그리고 pK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온화된 거, 이온화되지 않은 거에 차이가 생기면서 뭔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유린의 플로우 레이트는 빠르면 빠를수록 농도 차를 줄여들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옵sorption 하거나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많이 배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용약물 같은 경우는 담체로 이동할 때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반은 다시 살아도 돌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방광력을 높인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드럼 메타볼리즘 특히 페이즈 2 글루코닉 액시드랑 술페릭 액시드를 붙이게 되면 얘들은 솔루빌리티가 증가해가지고 좀 더 쉽게 배설이 된다. 왜? 솔루빌리티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 리포 솔루빌리티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멤버레인 통과하기 힘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그 물질 자체가 남체에 의한 액티브 트랜스포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물질을 붙게 되면 얘들이 인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도 흡수가 힘들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배설이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빌리티가 증가하게 되면 리업소션이 증가하기 때문에 똑같이 방광기가 증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클리어런스, 레날 클리어런스에 대해서 쭉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신클리어런스란 말은 어떤 수치를 나타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들을 그냥 신클리어런스라고 부르는데요. 신클리어런스라고 부르고, 지금 생리학적인 표지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신장의 역할과 그리고 비록 약물의 배설에 관한 어찌 보면 수식으로 나타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 수식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C, 레날 클리어런스고 얘들을 V, UVP 다시 말하면 U는 유린 속에 있는 어떤 특정 약물의 농도, 그리고 유린이 1분당 이건 볼륨이라기보다는 뭐 볼륨 퍼미닛이죠. 그러니까 약간 유량 느낌인 거죠. 유량. 볼륨이라기보다는 유량의 느낌이고, P는 그리고 플라즈마의 농도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아마도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물리학적 의미를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이런 것들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모든 약물들이 이제 계산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약물들을 이렇게 모든 약물에 대해서 신배설, 그러니까 레날 클리어런스를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면 어떻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람들이 수식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C는 레날 클리어런스를 C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분당 익스크리션 되는 드러그의 양이랑 그리고 플라즈마에 있는 양이랑 농도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ml per minut이 나오게 되고, 얘들을 표현한 게 C는 UVP, U는 오줌에서의 농도, V는 오줌의 1분당 량, 다시 말하면 유량이고, P는 플라즈마의 드러그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살짝 크게 보통 뭐라 해야 되나, 우리 신장이 배설하는 속도를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대략적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이해를 해가지고 이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피 속에 있는 농도랑 피 속에 있는 거랑 그 시크릿된 농도의 비교를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ml per minute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수치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그 신장의 배설하는 속도를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사구체 필터링만 있고 시크리신과 리업소션이 없다 그러면 GFR, 그러니까 글로머룰라 필터레이션 레이트가 그냥 이데널 클리언스가 되겠죠. 그죠? 얘들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리고 이 이뉼린이랑 크레아틴인 같은 경우는 GFR로 디터미네이션 돼요. 왜냐면 이 두 물질은 거의 시크리신이랑 리업소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뉼린의 GFR 같은 경우는 남자 같은 경우는 131 ml per minute,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117ml per minute. 얘들은 지금 GFR이랑 여기 보세요, C, 레날 클리어런스, 신배설의 C랑 같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이 이뉼린은 absorption이나 리absorption이나 시크레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뉼린을 기준으로 클리어런스 레이셔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atio between inulin and drug.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C 인울린, 네, C drug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표현하면 똑같겠죠? U의 인울린, 유량의 속도, 뭐 가겠죠? 뭐 유량의 속도, 인울린 있을 때 어차피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인울린, 그리고 U 드러그, V 드러그, P 드러그. 얘들은 지금 거의 일정할 거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우리 몸 측정할 테니까.
이걸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CR이 1이다. 그러니까 인율리가 똑같다. 그러면 거의 얘들은 필터링만 나오나 얘들 없이 인율린과 레이셔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시크릿이 없고 비옵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R이 1보다 크다. 그 말은 클리어런스가 더 많다는 얘기, 드럭의 클리어런스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죠?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사구체가 있었죠? 오만 주머니가 있고 이렇게 있었죠. 그죠? 이게 사구체, 여기가 이제 GFR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리업sorption, 시크리션. 그런데는 유림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 그림을 잘 생각해 보면 자 지금 CR이 1보다 크면 드럭이 인율림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얘는 똑같이 나왔다고 치는데 그러면 더 커질라 그러면 얘는 거의 없고 얘가 도미넌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줌 속의 농도가 커지고 C가 더 커지게 되니까 드럭에 대해서. 그죠? 이해 안 되는 듯한 표정인 게 오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지금 얘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1번, 2번, 3번이 거의 다라고 그랬잖아요. 필트레이션, 리업sorption, 시그레션. 근데 지금 이눌린 같은 경우는 1번만 있어요. 필트레이션만 있어요. 이눌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익스크레이션이랑 리업sorption이랑 시그레션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CR이란 값을 보면 C의 이눌린에다가 C의 드럭이에요. 그죠? 그 말은 전체적으로 아까 계산했을 때 UD, PU, PD, 그다음에 UI, D, PI 이 비율이 같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린의 농도가 D의 농도가 이율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들어갔을 때 CR이 1보다 크다 그러면. 그러면 이 UD, 그러니까 유린의 농도가 더 높아지려면 얘가 만약 3번이 많이 생겨야 되겠죠. 왜냐면 2번 같은 경우는 드럭에 만약 업소션을 시키면 드럭의 농도가 줄어드는 거고 시크레션 하게 되면 농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CR이 1보다 작으면 이 3번보다는 2번이 더 많아가지고 원래 필터링 된 거에 대해서 농도가 더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뭔 얘기지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두 개를 비교했는데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드럭이 농도가 더 높았다. 인율보다. 그 말은 뭔가 더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추가가 돼야 되니까 시크레이션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근데 인율이 더 높았다. 그 말은 드럭의 인율이하고 똑같이 필터링 됐는데 왜 인율이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드럭의 농도가 더 줄어야 되잖아요. 줄어들게 되면 여기서 농도가 더 줄어든다는 말은 리업소션이 돼서 원래 나왔던 양이 100이었다 그러면 리업소션이 되면서 한 80이 됐으면 CR 값이 더 낮아지게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계속 이 말이에요. 똑같이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리버폴라빈 같은 경우는 한 200에서 310 정도래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CR을 보면 인율리는 130이었어요. 남자로 지금 130이라 칩시다. 그럼 220이에요. 이거는 1보다 크죠? 그러면 리버폴라빈 같은 경우는 필터링도 일어나고 시크레션도 일어나가지고 양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문제처럼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신장병 환자 같은 경우는 드럭의 양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필터링을 못하게 되면 계속 쌓이게 되고 얘들이 신장 독성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떤 독성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는 신부전증 있는 환자들은 양을 줄이는 게 대체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것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한 10분 쉬다가 나머지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15분에 시작할게요. 참.